야, 오늘은 C랑 그 고전 시가가 짧아서 C랑 고전 시가 딱 끝내놓고 조공전 좀 해줄게. 근데 조공전을 보면은 니네가 이제 내가 사자성어를 좀 했구나 안 했구나가 보여. 안 돼 있으면은 이게 뭔 X 소리인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사실 그래서 내가 고3 전에 보통은 삼국지 정도 좀 읽어놓으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대충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조공전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딱 두 가지 길이 있어. 그냥 소설을 나올 만한 건 다 모으고 고전 소설 나오면은 거기서 그냥 어때 답을 찾거나, 그러니까 답이 둘 중에 하나지. 고전 소설이 만약에 연계가 아니게 나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쉬운 게 아니게 나오면. 근데 만약에 고전 소설이 분담 소설이 나왔는데 연계가 아닌데 내가 조공전이 안 읽힌다 그러면 답이 없어.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그러면 답이 없어. 그래서 그냥 만약에 이게 안 읽힌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여기 있는 고전 소설이라도 다 읽고 외우고 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도는 사람은 그냥 삼국기부터 해가지고 다시 읽으면 돼. 근데 그럴 시간이 없지. 고3인데 그럴 시간 없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포기하고 가. 그냥 어차피 운 좋게 그냥 고전 소설이 연계가 된다 그러면 그냥 그거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 풀어봐.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C부터 나갈게. C 해놓고 오늘은 조공전 하는 데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어휘 테스트 재시험 봐야 될 것 같은 사람. 저요. 근데 혹시 몰라. 좀 봐줘요, 선생님. 자, 어휘는 오늘은 봐줄게. 대신에 조공전 끝까지 나간다. 진짜 그치? 그 대체 몇 시까지 시간이라고 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간 끝까지 7시까지. 끝까지 뭐죠? 그 7시 넘어서는 안 하고 그쵸. 7시까지. 유정이나 뭐 혹시 밥 먹고 올 사람들 때문에 한 10분 일찍 끝내줄게. 식당 뭐 먹고 오든가 해. 이따가 문법 이어서 들어야 되니까. 승민이도 밥 먹어야 되잖아. 10분 안에 밥을 먹으면 20분 줄게. 자, 10분 먼저 끝내주고 10분 늦게 시작할게. 저는 30분 뒤에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시작하는 20분. 자, 그래가지고 화체 계열부터 가볼게. 자, 화체 계열 12페이지 보면은 그 밑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그게 성육꽃이야. 그냥 그 구글 이미지에서 긁어서 갖다 때려 넣었어. 근데 이제 색깔이 없어. 빨간색이야. 실제로 보면은. 자,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실린 그 화체 계열이랑 무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미지시에 가까운데 일단은 보자. 화자는 거기 보면은 표면에 나오긴 해. 원래 화자 표면에 나오고 형자 표면에 안 나오면 독백체, 고백체 느낌이잖아. 근데 이 자신의 내면에 대한 감상을 주로 뭘로 표현했어?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가깝게 표현을 했지. 파트 5. 파트 5 있어? 받았어? 없어? 안 주셨어. 아니. 그만. 아니 어쩐지 이상하게 한 가지 남아가지고. 근데 아까 못 받은 사람은 야 빠져 있었구나. 12페이지. 승민아, 그거는 뒤에 답지 없다. 풀어와야 돼. 숙제야. 나머지 건 답지 껴줬어. 자, 그래가지고 화체 계열은 거기 일단은 바라보는 대상은 성육꽃의 계획, 배와 과정이지. 이 순간에 대해서 정서를 표현을 했지. 자, 정서 나타내는 시험 한번 봐봐. 거기 일단은 뭐라고 표현했어?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지.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뭐야? 그만큼 되게 과장되게 표현한 거잖아. 뭘 생각할 수 없다는 거야? 사실은 이게 감격인 거지. 감격, 감동 같은 거를 과장되게 표현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때?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라고 또 하지. 변형된 솜니상관 형태야. 앞에와 뒤에가 서로 유사하지. 변형된 솜니상관.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뜻이야? 그만큼 짧다라는 거지. 여름은 낮이 길고 밤이 짧으니까. 그래서 섬도로에 문득 석류꽃이 터진대. 석류꽃이 터지는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거를 이 석류꽃의 개화를 사실은 뭐를 표현한 거라고 보기도 하냐면은 일출 해가 뜨는 거를 묘사한 거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두 가지 해석으로 나와요. 석류꽃이 진짜 개화를 하거나 아니면 어때?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도 한 자루도 못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표현한 거야? 해가 뜨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기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해가 뜨는가 보통은 섬도로문이 보통은 집 앞에 있는 이제 계단 대신에 놓고서 이제 마루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신발 놓는 돌 있잖아. 그게 섬돌이야.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 이 대화를 뭐라고 했어? 파동이라고 표현했지. 어떤? 우주가 열리는. 실제로 우주가 열리는 건 아닌데 이 감동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여기 태고적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레가 꽃잎을 적신다.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해? 태고적. 태고라는 건 엄청 옛날 세상이 시작될 때쯤이지. 그래가지고 물보레가 꽃잎을 적신다라고 표현을 했어. 방 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온다.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일출의 이미지라고 보기도 해. 사실은 어때? 석류꽃이 개화하는데 물들어올 리가 없잖아. 그건 뭐야? 일출의 모습과 비슷하지. 그래서 지금 일출의 모습과 석류꽃의 개화를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게끔 쓴 거야. 내가 석류꽃으로 들어왔는다. 자, 그러면은 이 개화 과정을 보면서 나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와 대상이 일체되는 거지. 하나가 되는 거야. 대상과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 자, 그래서 주제는 뭐야? 개화 과정에 대한 혹은 일출에 대한 감동을 표현한 거지. 어려운 거 없지, 이거? 그냥 이미지 쪽 열고 한 거야. 또 뒤로 가보자. 18페이지에 보면 노예가 있는데 그것도 사진을 넣었는데 흑백으로 나와가지고 좀 부드럽게 생겼지. 하얀색이야. 노예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실 뽑아서 어떻게? 비단을 만들지. 승민이 거기서 잘 보이니? 그러면 됐어. 자, 그치. 운이 좋아야. 요새는 그거 제한 있냐? 있지. 네. 공사. 그러면 어디 육사? 육사? 육사는 시력 제한은 없잖아. 조금 있는데 조금 있어? 기갑은 있긴 한데 그렇게 안 봤어요. 안 빡세. 자, 보자. 환자는 이제 노예를 바라보고 있지. 청자는 거기 보면 따로 없고 이미지 성분에서 일시 이미지시 이것도 옛날에 내 친구가 그 육사 저기 뭐야 입학과에 있었거든. 공무원으로. 자료 좀 줘. 친구한테 얘기해서 보내달라. 알았어. 내가 한번 얘기해. 옛날에는 학원에서 사실 육사 설명회도 열어주고 그러긴 했었거든. 인원이 좀 되면은. 근데 인맥이 왜 이렇게 넓으세요? 인맥이 넓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장교 출신이니까 우리 선후배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육사 출신은 아니야. ROTC 출신이지. 육사 출신이면 여기서 이거 하고 있지 않겠지. 자, 대상은 노예들인데 여기 정서 나타내는 시어는 사실상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 되게 단호하게 뭐뭐 한다 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 서술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강조하기 위한 단호함이라고 보면은 돼. 그러니까 노예는 이러이러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노예가 어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지만 이 시련을 어떻게 해? 극복하고 극복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극복해가지고 나비가 되는 과정까지 노력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주제는 노예가 나비가 되기까지의 노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시를 쓰는 이유는 정말 노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노예를 통해서 그럼 결국엔 뭐야? 고난을 극복하면서 얻는 노력의 중요성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자 이런 시를 쓰겠지,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보면은 노예들은 은수자이다. 은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은거에서 수행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도인 같은 사람이지. 자승자박이라는 건 뭐야? 노예는 자기가 스스로 고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모든 노예 고치들이 그런 거야. 번데기들이 그렇잖아. 나비가 되기 위해서 흰 동굴. 왜 흰 동굴이야? 노예의 고치는 하얀색이지. 그 실을 뽑아가지고 나중에 뭘 만들어? 비다 만드니까.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춘다. 의인법이지. 자기를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노예를. 혼자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에 존재의 변모가 시작되고, 존재의 변모, 나비로 변해가는 거지.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되고,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이 없이는 가능했을까? 자, 그럼 노력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꿈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꿈이라는 건 여기서 뭐를 상징해? 뭔가 이상이나 뭔가 자기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뭔가 그런 것들이지. 자, 그래서 어느 해맑은 아침에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온다. 동굴은 이제 노예고치를 뚫고 나오는 거죠. 그럼 나비가 되는 거지. 회저처럼 고통스러웠던 연금술의 긴 밤을 지나 비로소 하늘 백성의 날개짓이 시작되는 것이래. 나비로 바뀌고 나서 그걸 연금술이라고 표현했지. 사실 노예고치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은 되게 신비롭잖아. 노예 바닥을 기던 애가 갑자기 날개가 생기니까. 그래서 하늘 백성, 나비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과정은 어때?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노예의 왕이 없대. 이거는 누군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 혼자 극복해가지고 나비가 돼야 된다는 거야. 노예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하며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거. 이건 뭐야?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 이거를 극복해 나와야 된다는 거를 잘 알고 있다. 사실 여기 정서 나타내는 시험은 없지만 이거를 통해서 어때? 이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고난을 극복하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자, 이 1페이지 낙화는 되게 익숙한 시지? 낙화는 조지훈 낙화랑 이형기 낙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형기 낙화가 좀 더 유명하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거지. 이 옛날에 저거 있잖아. 뭐였더라? 그 서브웨이 광고할 때 한동안 밈으로 떠돌던 그거 있잖아. 그 어부 아저씨가 그 술 한잔 마시면서 이제 그 하는 밈 알아? SNS에 한동안 떠돌던 거? 모르나? 세대 차이가. 사실 옛날에 내가 그 강의 시작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3, 4인 애들이 태어나면은 내가 수업을 그때까지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참 빠르지. 자, 보자. 화자는 이제 거기 보면은 나지. 청자 있니? 청자 없는 것 같아. 도구이태 고백태지. 자, 바라보는 대상은 낙화, 꽃이 떨어지는 것, 혹은 떨어지는 꽃을 바라보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다음에 어때? 슬픈 눈, 이런 것들 나오지. 그러면은
이 낙파라는 정서,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는 아름다운가, 뭐야? 감탄, 예찬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 슬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서리법이지. 아름답다라는 거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봄 한철은 뭐겠어? 이제 낙화 이전의 단계가 봄인데 봄은 보통은 이제 젊은 날이고 그러면은 이 중간 과정에서 낙화까지 왔다는 건 이거는 뭐인 거야? 성숙인 거지. 성숙. 자, 그래서 이 낙화 꽃을 뭐라 그래? 사랑이라고 그래.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거 역설적 표현이라고 그러지. 결별은 이별인데 그걸 축복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역설적 표현이라고 그래. 사실 이게 지금 아름다운 거하고 슬픔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니까 이런 거지. 낙화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지. 결별이니까 어떤 거야? 슬픔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어때? 축복이라고 표현을 했지. 아름다움인 거야. 자, 그래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가야 할 때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당위성이 나타나는 거지. 이 낙화는 당연해야 돼. 당위성. 왜? 이거를 해야지 뭐가 생기는 거야? 꽃이 져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 이 결실을 맺는 단계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이 이제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으니까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자, 꽃답게 죽는다. 거기 보면 청춘이 죽는다라고 해서 이거 역설적 표현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내신에서는 사실 이게 청춘도 죽을 수 있잖아. 꽃답게 죽는다 그것도 이제 역설적 표현으로 보기도 해. 꽃다운데 죽는다라고 게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건 좀 근데 오답 여지가 있기도 해. 이게 역설적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꽃답게 죽을 수도 있지. 사실 딱 완전히 배치되는 그 시어는 아니잖아. 꽃답다랑 죽는다. 근데 이거 저기 뭐야 한백고 내신 때 한번 나오지 않았냐? 그치? 내 기억으로 미내 때 1학년 때 시험지인가에 그 꽃답게 죽는다 역설로 해가지고 시험지에 나왔던 것 같은데 300고 아니면 중앙고였는데 기억나? 재작년인가 그 시험지 분석하면서 그때 봤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하여튼 니네 아니었어? 1학년 때 니네 낙하하지 않았어? 기억이 안 나? 중앙고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나왔었어. 근데 이건 역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 자,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루하루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자, 이거는 이제 낙화가 떨어지는 날을 의미하지. 나의 사랑, 나의 결별. 나의 사랑과 나의 결별, 이별을 하게 되는 거야. 샘터에 물고 있는 성숙하는. 그래서 이 낙화가 성숙하는 거지. 내 영혼의 슬픈 눈. 이거는 뭐야? 내 영혼도 성숙해지는 거지. 이 낙화의 성숙을 통해서 나도 성숙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은 이 주제의식은 뭐야? 낙화, 이별을 통한 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낙화를 보면서 이별을 하는 거잖아. 이별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도 어때 슬프지만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있지? 뒤로 가보자. 자, 과목 페이지 42페이지. 과목은 과일나무란 뜻이지. 화장은 표면에 나오니? 나오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시를 읽고 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제 시인이겠지.
그리고 성자는 따로 없으니까 독백 최고백이겠지. 자, 바라보는 대상은 과목, 과일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 거기 시어의 중심, 핵심 정서를 나타내는 거. 경악, 사태,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사태, 경악. 이건 사실은 정말 경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동. 그러니까 과일이 익어 있는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우리 보통 문학은 낯설게 하기라고 그러잖아, 시는. 그래서 기존에 감동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 좀 약하니까 이렇게 새로운 표현이 경악하게 하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과목의 과물, 과일들이 물어익어 있는 사태, 그것도 사태라고 표현했지.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 박질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 시인이 새로 만든 거야. 만들었는데 이제 척박한 환경이라는 뜻이겠지. 거기에 가지들은 한낮 비바람 속에 출렁거렸으나 이 과목은 과일을 맺는데 이 상황에서 어때? 고난과 시련을 항상 보면 고난과 시련 나오지.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항상 겪으면서 살아가니까 고난과 시련을 겪었으나 모든 것이 멸렬하는. 자, 여기서도 멸렬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과일은 가을의 열이잖아. 가을은 두 가지 속성이 있지 항상. 뭐야? 수확의 계절이야. 근데 뭐야? 조락의 계절이기. 조락이라는 건 뭔가 모든 게 쇠퇴해가는 계절인 거지. 겨울로 가는 중간 단계잖아. 하지만 동시에 어때? 그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도 하지. 그래서 가을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야. 두 가지 속성이. 모든 것이 멸렬하는 가을에 가려 그는 홀로. 그는 여기서 뭐야? 나무니까 의인화시켰지. 그라고 표현했지. 의인화돼 있어.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빛깔과 무게의 은총. 뭐야? 과일을 이렇게 표현을 했지.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 이걸 지니게 되지. 은총을 지니게 되는 과목의 과몰들이 물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일단 없다. 다시 한번 반복하니까 어때? 강조의 효과가 있지.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느끼는 감동을 강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맨 마지막에 나오지. 흔히 시를 읽고 저물어가는 한 해. 시를 읽고라는 건 여기서 이제 시를 쓰지 못하고, 뭔가 시에 대해서 어때? 이제 내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물어가는 한 해 가을이라고 했잖아. 가을은 조락의 계절이고 뭔가 내가 시를 쓰지 못하게 되고 이랬을 때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서 이 과일을 보면서 시력을 해보는 게 내가 처음에 한자를 못 봤을 때는 시를 쓰는 힘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그거는 아니고 뭐야 형체를 보는 그 시력이지. 그 시각할 때 그 시력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 감동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데 어떤 깨달음인 거야? 시력을 회복한다는 건 보지 못하다는 걸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과목의 과일이 익어 있는 것을 뭔가 깨달았겠지. 뭐를 깨달은 거야? 뭔가 자연의 섭리 같은 거겠지. 과일이 익어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동을 하고 깨달았는데 결국엔 그거는 자연의 섭리인 거잖아. 고난과 시련을 겪어가지고 그거를 극복하고 어때? 수확을 해내는 과목의 모습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지. 그래서 시인인 나도 시를 못 쓰고 있다가 이 깨달음, 자연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내가 다시 시를 쓸 수 있게 됐다라고 깨닫는 그런 내용인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협대치는 이렇게 4개 정리하고 고전 시간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들이 4개 있어. 그래서 후딱 정리한 다음에 교웅전 들어가자 오늘은. 자, 거기
페이지 56페이지 백구야 놀라지 마라. 그리고 백소를 다시 먹어. 이거 두 개 후딱 정리하자. 자, 백구야 놀라지 마라는 되게 간단한 시인데 여기 작가만 좀 한번 좀 정리해. 우리가 시조를 배울 때 가장 증오스러운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박효관, 김천택, 김수잔이야. 뭐한 사람들이니? 이 세 사람 뭐 했어? 사대부? 응? 사대부인가요? 아니야. 아니요. 사대 보면 차라리 나. 수진아, 이 세 사람 뭐 한 사람이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야, 옛날에 승민아 이 사람 뭐 했어? 아주 나쁜 짓을 했어. 아, 유배를 갔나요? 어? 유배를 갔나요? 아니야. 이 사람들은 외워도 맞다. 이 사람들 나오면 보통 뭐라 그랬어? 임이 나오면 이 사람들 연정가라고 했지. 분명히 남자 이름인데 얘네들은 연정가인 이유가 중인 가게. 무슨 뜻이야? 중인 출신의 가수들이야. 근데 어떤 나쁜 짓을 했냐면은 얘네들이 지네 그 맨날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를 거 아니야. 노래 가사를 책으로 묶어놨어. 그게 우리가 배우는 해동가요. 아니면은 청구영원. 또 하나 뭐였더라? 한 사람 더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야. 자, 여기에 우리가 배우는 시조 가사의 거의 90%가 들어가 있어.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고전 시간을 지금 배우는 거에서 한 90%가 없어져. 근데 얘네가 이거를 다 남겨놨지.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야. 여기 하나에 한 1000편씩 실려 있어. 노래나 부르지. 아니, 이거 다 외우지 못하니까 가사집을 써놓은 거잖아. 그거 왜 써놨대? 혼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피아노 곡을 전부 다 그냥 외워서 쳐야 되는 건데 악보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럼 안 쳤겠죠. 음. 없었으면.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김천택이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김천택은 자기가 사대부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내용을 노래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정서를 이입하다시피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노래 부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용 자체가 성상이 버리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사대부가 할 수 있는데 사대부가 아니야. 되게 유명한 중인 가객일 뿐이야. 그냥 사대부의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부른 노래야. 기본적으로 얘는 강호가도가 내지는 강호한정가 계열이지. 강호에서 자연에서 한간 정서를 노래한 노래 계열인데 플러스 여기에다 뭐야 어떤 연군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들어가. 아주 조금. 사실은 이제 보면은 임금이 버리신이라고 나왔으니까 사실 임금을 뭐 그리워하는 거 살짝 나오긴 하지만 임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충성하거나 그런 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임금이 버리시니까 자연에 가서 놀겠다 이런 뜻이거든. 보면 백구야 놀라지 마라 너를 잡을 내 아니로다 라고 하는데 백구야 해가지고 청자로 만들지. 백구한테 말을 거는 어투로 되어 있어. 너를 잡을 내가 아니래. 왜? 자연에서 그냥 논일로 왔지 백구 잡으러 온 사냥꾼 아니라는 거지. 자,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백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한자어를 알면 좋은데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 뭐 있어? 일단 흰, 기러기, 갈매기. 간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강호가도가에서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뭐야? 흰, 망아지. 도산지리곡 같은 데 보면은 백구가 흰 망아지야. 한자어 이제 망아지 부자가 돼 있고 또 근데 거의 이걸로 나오지. 거의 흰 갈매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이게 망아지나 흰 개 우리 그 황구백구 있잖아 중국에 그거 나타낼 때 개 부자로 쓰는 경우도 있어. 자, 그래서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성상이 버리시니 임금이란 뜻이지. 갈 곳이 없어 여기 왔노라. 이제는 찾으리 없으니 너를 쫓아놀리라. 너를 쫓아놀리라 뭐야? 문화일체지. 자연과 흰 갈매기와 하나가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주제의식은 뭐야? 임금에게 버림받고 강호에서 놀겠다는 의지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번에 시조가 되게 많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수능 특강에 여태까지 시조가 이렇게 많았던 적은 별로 없어. 거의 옛날에야 시가 워낙 많이 들어갔으니까 옛날에 연계교재 6번이었다 그거. 근데 지금은 이제 2번뿐이 안 되지. 그때는 그래도 시조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시조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시조가 나오면 무조건 어때? 같은 다른 비슷한 계열 시조를 다 때려 넣거든? 시조 하나만 물어보지 않고 시조가 막 4편씩 이렇게 쭉 연달아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수진아 써서 할래? 해줄까? 일로 와. 저기서 하나 갖다 줄게. 진짜야, 진짜 청소. 맨날 그랬어.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시조를 좀 한번 싹 외우자. 시조 책들 줄 테니까 지금은 바쁘지. 여름 방학 좀 해가지고 시조 책을 좀 줄게. 거기 나오는 시조들을 좀 한번 싹 외우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특히나 6월이랑 9월에 시조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수능 직전에 시조를 한번 돌리고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시조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 내가 수능 가르치고 시작한 뒤로도 10년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시조 많이 나온 거 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시조가 좀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거나 아니면은 아예 역으로 시조가 안 나오고 고전 시가 자체가 나올 게 별로 없거든. 다른 말로 하면 시조가 많이 나오면 사실은 어때? 수능에서 많이 좀 애매해. 그러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다른 시조랑 연계해서 많이 냈거나 아니면 시조를 아예 안 내고 제껴놓고 현대시에서 연계시킬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거든. 자, 일단은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정리를 할 거고 백초를 다시 먼저 한번 보자. 이거는 이제 언어윤기 말장난이잖아. 자, 백초, 100가지 풀 나무를 다 심어도 대나무는 안 심을 거거든. 백초는 다 심는데 대나무를 안 심겠대. 왜? 대나무는 어떻게 쓰니까 3가지가 나오지. 거기 사용이 적 때는 울고, 그 다음에 살 때는 가고. 적 때는 피리지. 피리가 울고, 살 때는 화살이잖아. 화살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뭐야? 붓 때는 그리지. 다 대나무로 만드는 소재잖아, 3가지가. 자, 그래서 사랑을 하면 어때? 울고 님은 가고 그리고 내가 그리워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때? 대나무를 심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이제 동음이어지. 울고 가고 그림은 이제 그리움이니까 말장난을 하고 있는 시야. 다른 거는 별로 없지. 그러니까 대나무를 심으면은 울고 가고 그리워하는 님을 떠올리게 하니까 대나무 심지 않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지. 단월 61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복비와 직녀가 나오지. 자, 그러면은 거기 복비하면 복희시에 딸로 황하 수신인 하백의 처이다 이렇게 나오지. 직녀는 누구야? 옥황상제의 손녀딸이지. 정호직녀 나올 때 직녀라는 이름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어? 대자는 여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사실은. 그리고 직녀는 그래가지고 하늘의 선녀이고 복비는 뭐야? 수신? 수신인 거지. 얘는 하늘에 있고 얘는 물 속에 있는데 이게 그 달이 이렇게 반달이 물 위에 비쳐가지고 이렇게 비쳐있는 이런 모습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발상이라는 건 아이디어를 낸 거지. 서로 달을 싸우다가 쪼개가지고 하나가 반 떨어지고 하나는 위에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한시지. 한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자, 한시 좀 정리 좀 하고 가자. 예전에 한번 싹 정리하긴 했는데 기억나? 자, 봐봐. 한시는 언제 정립이 돼? 보통 당나라 때 우리가 배우는 한시의 세계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당나라를 4개로 나눴을 때 세 번째 시기를 보통 성당 시기라고 그래. 끝부분은 만당이라고. 성당 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이 두보와 이백이지. 그래서 보통 성당시를 갈고 닦다라는 표현을 하면은 두보와 이백 시대에 체계화된 당나라 한시를 정립하다라는 뜻이고, 이 사람들이 정립한 시가 대표적으로 절구와 율시야. 절구라는 거는 4줄짜리 한시고 율시라는 건 8줄짜리 한시이고, 여기에 딱 율격을 맞춰 쓰는 게 이제 성당시를 성당시를 본따서 시를 쓰다라는 표현이야. 이 이전까지는 어때? 4줄, 8줄 말고 그 이전에는 고시라고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갈래의 시들을 썼어. 줄수도 자기 멋대로고 글자 수도 자기 멋대로고. 근데 요 시기에 와가지고 5원절구, 7원절구, 5원율시, 7원율시 체계가 딱 완성이 돼. 그래서 당나라 시기 이후에는 이제 절구는 5원이건 7원이건 간에 기승전결이라는 시상전결을 사용하고 전의 시상전환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야. 전의 앞이나 뒤 혹은 전 자체의 시상전환이 나타나. 자, 그 다음에 율시는 8줄짜리 한시인데 2줄씩 묶어가지고 수함경미라는 시상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함년 2줄이 서로 대꾸, 경년 2줄이 서로 대꾸, 함년과 경년이 대꾸와 대비를 이루는 게 특징이야. 요 형태를 그대로 지키는 걸 우리가 성당 시기를 본따시를 쓴다라고 해. 그리고 요때 기본적으로 운자들이 있는데, 운자라는 건 뭐냐면은 한시의 아분을 지키는 거지. 아분이라는 건 우리가 성조에 관련된 시 그 운율이야. 승자와 결자의 제일 끝부분에 뭐가 들어가? 아분, 운자가 들어가. 수함경미는 수함경미 끝부분에 각각 아분, 운자가 들어가. 운자라는 건 성조를 맞춰가지고 시를 쓰는 거지, 소리뿐만 아니라 높낮이를 맞추는 거야. 중국의 4성조 중에 해당되는 똑같은 성조로 끝자를 맞추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거를 몰라. 왜냐면 성조가 우리가 없잖아. 있더라도 중국의 성조랑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성조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를 외우려고 운서라는 책을 따로 만들어. 그래서 시에 예를 들면은 이제 반월 같은 시 같은 경우에는 어때? 거기 2번째 줄 끝에 홍과 4번째 줄 끝 중이 운자야. 혹은 공홍중 첫 번째 줄까지 합해가지고 3개가 운자라고 보거든. 근데 그게 소리만 비슷한 게 아니라 운자, 성조까지 비슷해야 돼.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모르니까 책으로 만들어. 반월이란 시는 홍과 중이 운자네. 홍과 중만 떼서 따로 사전처럼 만들어놔. 또 다른 시는 운자가 뭐네. 그래서 이제 절구의 운자들을 쭉 적어놓고 율시의 운자들을 쭉 적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를 짓는 거야. 춘향전 요번에 들어간다. 나중에 할 건데 열렬춘향 소절가에 어차피 나오긴 할 건데, 거기에 보면 이몽룡이 짓는 한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운봉영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남원 주변에 가면 운봉이라는 고을이 있어. 거기 사또라는 뜻이야. 이 사람이 이제 변사또가 이몽룡을 내쫓으려고 그러지, 거지 꼴로 보니까. 그랬을 때 시나 좀 지라고 하라고 그러고서 이제 시제를 주잖아. 그때 차운이라는 표현을 써. 시를 짓는다고 안 그러고 차운이라고 그래. 이건 뭐냐면 빌릴 차자에다가 운율을 빌려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운서에서 높을 고와 기름 고가 같은 글자니까, 성조가 같은 글자니까 이렇게 운자 2개를 불러주고 여기에 맞춰서 나머지 거를 지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게 뭐야? 이 차운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자를 모르니까 이거를 사전 같은 데에서 다 외우고 있다가 시를 지을 때 거기서 글자를 따와가지고 끝에 2글자 딱 맞춰놓고 나머지 앞에를 짓는 거지. 그래서 고자와 고자를 정해주면 어떻게 지어? 이몽룡이? 금준미주. 그렇지.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 해서 고자를 맞추기 이렇게. 그 다음에 총문학시 민문학이요. 가성고처 원성고 하면서 이렇게 고를 맞춥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시 듣는 방법이었어. 그러니까 저 운자를 못 맞추니까 그냥 싸그리 외운 다음에 거기에서 적당한 자리 찾아가지고 그거에 맞춰 적는 마치 이제 뭐 끝말 맞추기 놀이 같은 느낌의 그런 식을 썼던 거지. 내용은 알지? 해볼까? 어차피 춘향전 배울 거니까. 금 술동이 준자야. 술동의 리주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이고 옥 같은 쟁반의 가 아리따울 가자에다 효는 안주 효자야. 아리따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촛불 촉자리 촛불 눈물 누자야. 낙 떨어질 때 시때 민루 낙이고 백성 눈물 떨어지고 가성 노랫소리 고쳐 높았던 곳에 원성소리 높았더라 라고. 근데 나도 솔직히 이거 한자 다 못 외우거든. 근데 뭐는 알고 있어야 돼? 이 글자가 어떤 뜻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소설을 읽을 때 이따가 이제 조응전 할 때 느끼겠지만 나도 이거 한자 다 못 적거든. 근데 혈 하면 이게 피구나, 인 하면 이게 사람이구나, 천 하면 이게 숫자구나 라고 알아먹어야 돼. 대충. 우리 예전에 그 얘기도 했지. 우리가 10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 가지 있다고. 뭐야? 살인문 계집. 살인문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노비할 때 그 비자에서 여자 몸종이거나 시중들 시자에다가 비자가 뭐야? 이제 여자 노비를 뜻하는 거잖아. 노비가 남자가 노고 비가 여자인 거지. 그리고 뭐야? 옳고 그름 가질 때 시비 걸지 마 할 때 그 시비도 있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한자어 자체를 한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한글로 써있을 때 그게 대충 어떤 뜻인지는 알아 먹어야 돼. 그래야 고전 시가랑 고전 소설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 저기 보면은 그 영규열이라고 있잖아. 그 인간이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한자를 잘해요. 어렸을 적에 한자를 했나봐. 그러면 사자성어 우리 시험 보잖아? 그러면 뜻을 모르는데 대충 거기서 한자 골라가지고 조합해서 항상 80점을 넘겨.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도. 근데 그게 힘인 거야. 한자를 대충 알고 있으면 고전이 훨씬 쉬워져. 그게 지금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싹 다 외우고 그냥 나온 거라도 다 보고 들어가. 자, 그래가지고 봐봐. 이것도 그러면 운자가 뭐야? 홍자와 중자고. 자, 그래서 기승전결로 돼 있겠지. 나머지 시들 좀 간단히 정리해보고 보자. 요게 이제 기본이고, 시대가 지나면은 이제 조선시대쯤 오면은 여기서 이제 배율이라는 게 나와. 배율은 뭐야? 율시를 2배 했다. 16줄짜리 한시이고, 얘도 7원과 5원이 있고, 똑같이 수함경리를 사용해.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또 행시라는 계열이 나와. 이거는 12줄짜리 한시야.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들은 그냥 옛날 시 형태다. 시의 형태를 벗어났다 그래서 고시라고 불러. 통상 이렇게 나누고. 근데 뭐 이거를 수능에서 물어보진 않는데 중요한 건 그거야. 아, 줄수가 16줄이면 대충 형태가 수함경리해가지고 대꾸는 무조건 들어가겠네. 이런 것들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돼? 그리고 8줄짜리면 수함경리어 대꾸. 그러면 시에서 대꾸를 사용해서 어쩌고저쩌고 8줄짜리 하시면 볼 것도 없지. 왜? 율시는 기본적으로 다 대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뭐 8줄짜리 한시 나왔다 그러면 대꾸건 맞나? 일단 맞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요거는 기승전결의 절구이고 7글자짜리 한시기 때문에 7원 절구라고 달래에 나와 있지. 옥거울을 갈고 다듬어 벽공에 걸었더니. 자, 옥거울이래. 이게 옥거울이라고 해봐. 옥으로 된 거울을 갈고 다듬어서. 옛날에는 거울을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때? 갈아야 되지. 갈고 다듬어서 벽공, 푸른 하늘에 걸어놨는데 밝은 빛이 화장할 때 비춰서 보기 딱 알맞네. 무슨 뜻이야? 이 옥거울은 이꼴 달이지. 달이 이제 화장하기에 딱 알맞은 빛을 비춰준다라는 거야. 근데 복비와 직녀가 이게 화장하기 딱 알맞으니까 서로 싸우다가 이게 갈라졌어. 그래서 하나는 어디에? 물속에. 하나는 하늘에 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발상이 되게 잘 만들어진 시인데 사실 이렇게 표현한 발상은 여기 말고도 다른 시에도 몇 개 나와.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시 더 나오지. 탑승행 65페이지. 자, 행이라고 나와서 행시일 것 같은데 행시 아니지.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5원 고시야. 자, 고시라는 건 뭐냐면 글자 수도 지멋대로지. 7글자인데 거기 보면은 끝부분에 가면 또 어때? 글자 수가 안 맞아요. 거기 보면 맨 끝에는 몇 글자야? 6글자고 그 위에는 8글자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의 형태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한 것들을 그냥 다 통틀어서 고시라고 해. 그러니까 당나라 성당시기 이전에 성립되기 이전의 시 형태, 그러니까 시를 완전히 체계적으로 만들기 전의 형태다라고 해서 그냥 고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당나라 이전에 지어진 건 아니지. 착빙행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거잖아. 착이라는 건 불착하다의 그 착자야. 그리고 빙은 얼음을 깨다, 얼음은 불착하다라는 뜻이지. 우리 서빙고나 동민고 같은 데 가면 그 얼음 보관 같은 데 있잖아, 조선시대에. 겨울철에 이제 얼음을 깨가지고 갖다 넣어놓고 여름철에 사용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그걸 깼느냐. 우리 옛날에 잠깐 한시할 때 이거 했었지. 했나? 거기 보면 뭐 저것도 있었잖아. 가마꾼의 실은 그래가지고 뭐 있었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 그런 계열이야. 백성들의 고통을 이제 시로 묘사한. 자, 그래가지고 착빙행은 내용을 한번 보자. 전체적으로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는 뭐야? 백성들의 고통이 나타나고, 후반부는 그 얼음을 가지고서 되게 이제 부유하게 즐기는 양반들의 모습이 나타나. 서로 대비를 이루지. 대비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고난을 더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 정신을. 자, 늦겨울 한강에 얼음이 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가로 나왔는데 꽝꽝 도끼 얼음에 찍어내니 울리는 소리가 용궁까지 들리겠대. 과정법이지. 찍어낸 얼음이 산처럼 쌓이고 싸늘한 온기가 사람을 엄습하네. 아침이면 석빙고로 더 나르고. 왜 그래? 밤에 깨야지 안 녹잖아. 낮에는 녹을 수 있지. 그러니까 밤에 깨가지고 해 뜨기 전에 얼음 다 갖다 넣는 거지. 밤이면 얼음을 파들어 가는데 해 짧은 겨울에도 밤늦도록 일어나니 그럼 밤이 기니까 그만큼 오래 일한다는 거지. 노동요 노래소리 모래톱에 이어지는데 짧은 옷 맨발은 얼음 위에 얼어붙고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매서운 강바람에 손가락이 떨어지고 그 동상 걸리는 거지. 고대광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야? 후반부야. 거기까지가 이제 백성들의 고통이고 뒷부분이 후반부가 이제 양반들의 이제 모습인데 고대광실은 크고 좋은 집이지. 고대광실 온유월에 무더위 찌는 날에 여인의 하얀 손이 뭐랑 대비돼? 아까 얼음에 이제 떨어진 손가락과 대비되지. 하얀 손이 맑은 얼음에 넣는데 다음 페이지. 난도 얼음 깨는 칼이야. 얼음 깨는 칼로 그 자리에 두루 돌리니 멀건 대낮에 하얀 안개가 피어나네. 시각적인 이미지 하나 나오지. 하얀 안개. 환락으로 가득한 집은 더위를 모르고 다니 얼음 뜨는 그 고생을 누가 알아주리? 서리법이지. 알아줄 사람 없다라는 거야. 그대는 못 보았나? 길가에 더위 먹고 죽은 백성들이 지난 겨울 강에 얼음 뜨던 자들인 것을. 자, 어때? 그 도치법을 사용해가지고 그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더 강조하고 있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응전으로 들어가 보자. 86페이지 봐봐. 일단은 주석을 미친듯이 다 때려 넣어놨어. 모르겠으면 밑에 보면서 읽어. 근데 이게 이제 그 조응전 같은 경우 원래 이제 그 한글 소설인데 우리 완판본, 경판본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완판본이 뭐고 경판본이 뭘까? 완주에서 그렇지. 완주에서 제 그 임세한 본이냐, 서울에서 임세한 본이냐. 혹은 뭐 이것도 있어. 새책본. 이건 뭐야? 책 빌려주는 데에서 손으로 베껴 쓴 것이냐. 사실 같은 소설이라고 해도 완판본, 경판본, 새책본, 또 뭐 서울대 소장판, 뭐 어디 소장판, 막 성균관대 소장판 이렇게 다 달라. 그래서 매년 수능에 연계교재에 조응전이 나왔다고 다 같은 조응전이 아니라 사실 조금씩 버전이 다르고 그러면 그 버전을 찾아가지고 때려 넣어야 되는데 요번에 나온 거는 이제 그 저기 완판본 그 조응전에 조희용이라는 서울대 국문과 출신 사업가가 자기 취미로 번역한 책 버전에서 나왔어. 그래서 이게 버전이 다르면은 좀 구성이 달라. 그래서 똑같은 걸로 그냥 다 타이핑해서 넣어보거든. 2주 걸렸다. 근데 어휘를 웬만한 거는 다 넣어줬는데 뒤쪽으로 가면 주석을 좀 덜 넣었어. 시간도 없고 어차피 앞에랑 겹치는 건 좀 뺐거든. 그래서 하여튼 웬만하면은 다 읽어봐. 시간이 없겠지만 좀 읽어봐. 거의. 어차피 여기에서 나온다. 여기서 이제 뒤에 보면은 역대 나왔던 문제들 다 때려 넣어놨거든. 그거 봐도 알겠지만 그냥 어디서 갑자기 툭 잘라가지고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래도 아 이게 앞뒤 관계가 그래도 좀 알겠구나 막 이러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같은 소설 내에 앞에는 철관도사인데 뒤에는 청명도사라고 나와. 아니 그러면 도대체 헷갈리지. 근데 그 저기 보면은 교웅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3명이야. 월경대사, 천산도사, 철관도사인데 또 뒤에는 천명도사라고 나와. 철관도사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저 사람이야?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좀 꼼꼼하게 읽어놓으면 그래도 이제 좀 아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는 인물관계는 알고 가는 게 좋아. 자, 일단은 전체적인 틀을 한번 그려볼게. 봐봐. 일단 조홍이 있고 거기 보면은 이제 아버지 이름이 뭐였더라? 조홍인데 거의 앞에 나오고 죽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 조정인과 이게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왕부인인가 그래. 왕부인 사이에 조홍이 태어났지. 자, 이 조홍과 이 조정인과 대립하는 사람이 이두병이라는 사람이야. 승상이라는 직책이 있어. 그리고 이 조정인이 자살해버려. 제일 초반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에 황제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중국의 그 봉건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 보통 이제 중국의 제도는 뭐를 기본으로 삼냐면은 주나라의 제도를 기본으로 삼고 주나라의 문물을 되살리려고 한 게 공자의 유교야 사실은. 그래서 황제의 나라가 있지. 황제를 뭐라 그래? 천자라고 불러.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거를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해. 이 소설에서는 원래는 천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는 이제 공, 후, 백, 자, 남이라는 직위들이 있어. 흔히 우리가 서양식으로 해가지고 공작, 후작, 자작, 백작, 남작을 나눌 때 이게 원래 주나라의 작이지. 그래서 무슨 공, 모모공, 모모후, 모모백 뭐 이렇게 붙여. 원래는 주나라 때는. 근데 사실 이거는 다 명예직이고 실질 황제 밑에 직책들이 있거든. 보통은 이제 승상이라는 직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총괄하는 직책이야. 그러니까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혼자 다 해먹는 거야. 근데 원래는 이 직책 말고 이거랑 비슷한 직책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하도, 태공, 태구, 그 다음에 뭐 태사 같은 경우는 황태자의 스승인데 얘네들을 소위 우리가 중국에서는 삼공이라고 불러서 가장 높은 직책.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명예직을 뜻하는데 보통 승상이면은 공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봐봐. 이순신도 삼도수군 통제사인데 뭐야? 충무공 이렇게 주잖아. 그러니까 공후백자남이라는 건 뭐냐면은 명예직으로 원래 실질직책, 얘네들은 이제 실질직책이거든. 실질직책 외에 이제 명예직으로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삼공 밑에는 각각 뭐가 있어? 우리가 보통 6부가 있지. 6개의 관청, 관서가 있어. 그래가지고 2부부터 해서 2부, 병부, 공부, 형부, 예부 하나 없냐? 호부. 그리고 여기 각각 우두머리들을 뭐라 그래? 한서? 우리나라는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봐봐. 황제 밑에는 각각 또 뭐가 있어? 왕이 있지. 얘네들을 뭐라 불러? 제후라고 부르고 제후 밑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가 있어? 저거에 해당하는 삼정승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우의정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뭐
저 의정부에서 저거 하잖아. 그 전쟁 이후에는 의정부 사서제 해가지고 의정부에 모여가지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육조. 조가 있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판서가 우두머리고 참판이 그 밑에 있는 거잖아. 근데 얘네는 실랑이 저거 두 번째이고 그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부시랑 이부 뭐였지? 병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어디 나올 텐데. 생각하면 알려줄게. 하여튼 여기 해당하는 자리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부 실랑 그리고 이부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야? 아씨 이부 판서 참판만 해도 맨날 조선시대만 나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송나라 배경이지. 그래서 거기 있는데 잠깐만. 이거 생각나면 알려줄게. 기억이 안 나 지금. 그리고 나의 검색해보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왜 안 나오지? 여기 나온다. 삼성육부제. 여기 상서. 상서. 아니 들으면 되게 익숙한데 막상 생각하려니까. 이부상서, 병부상서, 공부상서, 형부상서, 예부상서, 후부상서. 그 밑에 이부시랑 병부시랑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한림이라는 직책이 또 나와. 우리 보면은 이 조선시대로 치면은 그 3사 있지.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 지금 국어를 할 때 이런 것까지 알았는데 싶은데 고전 시간 하려면 대충 알아야 돼 소설을.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뭐야? 보통은 이제 그 칠품 벼슬인지 국품 중경제 해가지고 이제 삼국시 시대에 진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무원을 9등급으로 나오는 걸 처음으로 만들었잖아. 지금도 그거 쓰지. 1급 공무원, 9급 공무원. 그때 만든 거야. 근데 보통은 우리가 과거에 급제하면 제일 처음 가는 게 국품부터 해서 칠품인데 보통 강원급제한 사람은 칠품을 주고 칠품에다가 이제 뭘 줘? 이 홍문관이나 사관원 사원부에 뭐라 그래? 관관 자리를 줘. 임금한테 간언을 하는. 그러면서 보통 이 사람들을 예스럽게 불러서 뭐라고 불러? 한림이라고 부르거든. 여기서도 뭐가 있어. 그래서 한림이라는 실품 자리가 있는데 보통 과거급제하면 주인공들은 맨날 뭐가 돼? 한림이 돼. 자 그리고 과거급제하기 전에 선비 단계에서는 뭐가 있어? 생원과 진사가 있지. 이거 이과문과처럼 뭐야? 유교 경력 공부하거나 역사 공부해가지고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고전 소설을 보다 보면은 항상 가는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인공은 생원 진사에서 거의 시작을 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뭘로 가? 한림으로 과거급제를 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이제 이생주장전에 이생이다. 그러면 이생원인 거잖아. 그럼 나중에 뭐가 돼? 이한림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뭔가 어딘가에 실학 정도 하거나 아니면 상서로 건너뛰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상서, 이실학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돼? 이승상이 됐다가 혹은 참공해서 이공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로 올라가? 보통 이 어느 나라의 이왕이라고 하진 않아. 여기는 나라 이름이 붙어. 여기까지 올라가면 최고야. 여긴 못 올라가. 이건 반역이지. 그래서 소설에서 절대 천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 그건 반역이기 때문에. 근데 왕까지는 올라가지. 또 로트 두 번째. 우리나라다 배경이. 그러면 어떻게 돼? 생원 진사한 다음에 뭐야? 한림. 보통 한림으로 예스럽게 불러. 그 다음에 뭘로 올라가? 참판, 판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왕까지 못 올라가지. 그럼. 이건 반역이니까. 요게 일반적인 루트고 여기다가 별도 루트가 하나 더 있어. 전쟁 나가면 원수 내지는 대원수라는 사람들이 되지. 보통.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면은 어떻게 돼? 승상에서 보통 일로 가기도 하고 여기서 뭐 판서, 병조 판서 하다가 일로 가기도 하고 병조가 이제 군사 관련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출장 입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출 나가면은 장수고 입 들어오면은 승상이 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도 되게 많이 나오게 고전소설에서. 이게 지루할 수는 있는데 사실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건 고전소설 보다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처음엔 이생원이야. 근데 뒷부분 갔더니 이한림이래. 그 다음에 이지람이래. 이상서, 이공, 이승상, 이원수 이게 뭔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다 직책 이름이야. 옛날에는 이게 더 헷갈렸던 게 옛날 90년대까지만 해도 왕부이남 이거 안 띄워줬다? 이승상 하면은 안 띄워줬어? 뭐 어때? 이름이 이승상인가? 근데 요새는 다 띄워줘. 직책과 이름 사이를. 그래서 한 가지 힌트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하고 승상 띄워줄 때 아니 뒤에 게 직책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 앞에가 성이고. 이해됐지? 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승상 이두병과 조정인이 서로 이제 대립을 하는데 모함을 해서 조정인이 자살을 하고 이두병이 권력을 얻어서 나중에 어때? 이 황제의 자리를 찬탈해서 황제가 돼버려. 그래서 이 조홍은 도망을 가지. 이 부인, 왕부인 어머니와 조홍이 도망을 가서 누구의 조력을 받아? 조력자 세 사람 아까 나왔지. 첫 번째 월경대사, 그 다음에 천산도사, 그리고 철관도사의 도움을 받고 이 철관도사는 뭐라고 부르기도 해? 천명도사라고 부르기도 해. 그러고서 이제 장수로 장성을 해서 이 조정인과 친척 관계에 있었던 위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황제 밑에 이제 위국의 왕이지. 이 서번국의 왕한테 침략을 받거든. 이 서번은 오랑캐야. 자, 요것도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돼. 중원이 있고, 중원은 황제가 다스리지. 중원 황제 주변으로 뭐가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제후국들이 다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소위 뭐라고 불러?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황제의 나라가 쫙 있으면, 이 북쪽에는 뭐가 있어? 북쪽 오랑캐인 북쪽. 서쪽에는 서쪽 오랑캐인 서번? 서역. 맞아요. 이걸 서번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리고 남쪽에는 남쪽 야만인인 남만, 동쪽에는 우리나라 포함한 오랑캐인 동이가 있어. 근데 뭐 이제 보면은 북쪽의 대표적인 게 흉노, 여진, 거란, 뭐 이쪽은 강, 여기는 뭐 이제 또 바달. 소설에 맨날 이런 것들 나오잖아. 동이는 거의 안 나와요. 우리나라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오랑캐를 쳐들어오면 좀 이상하잖아. 우리나라 소설인데. 그래가지고 요런 애들이 나오면 대부분 오랑캐들인데 오랑캐 침략한 거를 이 도망갔던 조홍이 조옹을 주고 그러면서 이 위왕이랑 합세해서 이두병을 소벌하는 과정까지가 조홍전의 내용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서번왕 몰락시키고 자기가 어디가 돼? 서번왕이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왕까지 올라가지. 근데 이 한림이나 이런 과정을 안 거쳐. 조홍은 좀 특이하게 그러면 과거를 안 봐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룡소설은 과거 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낙하산이야. 그냥 여기서부터 이 생원 진사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없던 사람에서 갑자기 조력자 딱 만나가지고 어떻게 올라가?
위왕 도와주고 나서 바로 원수를 승진해. 되게 특이한 케이스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막 유충열전 그런 거 보면 하나 올라가 레벨업 하듯이. 근데 얘는 그냥 바로 시작하자마자 대원수 딱 들어가가지고 왕 도와주고 그러고서는 어때? 그대로 바로 이제 나중에 서방국 왕까지 올라가는 되게 이제 고속 승진 케이스인 거야. 근데 어차피 고능 소설이 하나만 들어오진 않아.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건데 수능 완성해서 이제 또 들어올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보면은 아 이거는 정말 고속 승진이었구나, 하나하나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 자 대충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보자. 자 앞에서부터 나갈게. 송문제직이 이거 필기할 시간 줘. 뭔데? 좀 되게 일단은 찍어놓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문을 좀 그래도 읽어줘야 될 것 같아서. 됐지? 자 보자. 송문제직이 23년이라 송나라 문제라는 뜻이야. 송은 이제 그 한종의 나라 중에 하나지. 보통은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뭐 이런 배경들이 많지. 중국 같은 경우엔. 이때 시절이 태평하여 사방의 일이었고 백성이 평안하여 격양을 일삼더니. 격양가라고 해서 뭐야? 태평성대에 부르는 노래를 격양가라고 그러지. 보통은 요거랑 비슷한 표현들이 뭐가 나와? 중국 고사에 나오는 3대에 관련된 하, 은, 주 3대, 그 태평성대 시기, 혹은 요순시대, 혹은 복희왕의 이제 아까 이 복비라고 해서 복희왕의 딸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복희 시대, 그래 희황성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그런 것들 대충 다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안 읽히면 그냥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격양을 일삼더니 월명년 이듬해인 거지. 월명 다시 밝아오는 해라는 뜻이니까 추 9월에 가을 9월이라는 뜻이야. 병인이래. 운제 충렬묘로 거동하실세. 충렬묘로 갔다라는 거야. 거동이라는 거는 원래 충렬묘는 망고충신 좌승상 조정인의 묘라. 조정인은 조홍의 아버지지. 승상 조정인이 이부 상서시에, 이부의 상서에 있었던 거지. 이부는 보통은 이병공형예 호중에 가장 우두머리야. 왜? 지금으로 치면 인사에 해당해. 인사 파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갖다 앉히고 이렇게 대정하는 일을 하는 그 부서지. 자 그래가지고 이부상서시에 즉위에 있을 때 황제 즉위가 10년 때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몇 년이야? 송문제 23년인 거지. 송문제가 들어간 23년인데 그 문제가 10년, 황제들이 10년 때에 불의로 남란, 남쪽의 오랑캐들이 난을 일으킨 거지. 그래가지고 남란에 당하여 사직이 위태하며. 사직은 무슨 뜻이야? 우리 이거 들어봤어? 종묘사직. 종묘사직. 원래 종묘는 조상신하고 역대 왕들, 그 다음에 유교 성인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고, 사직은 뭐야? 복식의 신. 복식의 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건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봐? 이거. 그래서 원래 이거를 국가의 기본 행위라고 보잖아. 그래서 우리가 단군 왕검할 때도 뭐야? 단군이라는 게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이거 제사 지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국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뭐라고 봤어? 하늘한테 제사 지내고 성인들한테 제사를 지내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 종묘사직 이꼴 뭐야? 국가. 그래서 맨날 그 조정 대신들이 보면 사극 같은 거 보면 종묘사직을 보존하서 막 맨날 이런단 말이야. 나라를 보존하라는 뜻이야. 근데 종묘사직 중에 뭐가 더 중요해? 사직을 중에서 그냥 사직을 보존하소서가 국가를 보존하소서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직이 위태함에라는 거는 국가가 위태하다라는 뜻이야. 국가가 위태함에 구원할 때, 그걸 구원하려고 할 때 모책이 없어서. 모책은 뭐야? 책략, 지모, 뭔가 이렇게 뛰어난 지모에 책략이 없어서 송실의 옥새와, 옥새는 도장이야. 황제의 도장과 문제를 모시고, 문제, 황제의 이름이지. 경화문을 나 무봉티를 넘어 방임도에 다다르니. 자, 뭐 도망간 과정을 그냥 쓴 거야. 자, 근데 봐봐. 사실 여기서 문제라고 나오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살아있을 때 그 소설에 서술할 때는 문제라고 나올 수 있어. 근데 호칭에 문제라고 나올 수 있어? 못 나와. 자,
우리 이거 태정, 태세, 문단세 하잖아. 옛날에 보면 문명이란 게임에서 세종이 나오면서 조선의 궁궐에 동거한 걸 환영하고 낯선 이유 나는 조선의 국왕 세종이요 이렇게 하거든. 세종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해? 말이 안 되지. 저 태조, 태종 이런 거는 다 뭐야? 시호지. 죽은 다음에 뒷사람들이 붙여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 때 문제라는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이 문제라는 황제는 자기를 지칭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를 때 문제라고 절대 안 부르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 짐. 왕은 고라고 써. 혹은 과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러면 황제가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를 때는 뭐라고 그래? 천자, 상, 혹은 뭐 임금, 성상. 다 아는 표현이어야 된다. 이거 다 알아야 돼. 알지? 이렇게 불러. 자, 그러면 문제를 모시고 경화문을 나와서 무공티를 넘어 방임교에 다다르니 성외 성내의 곡성이 진동하고 남녀노소 없이 전도희라는 건 거기에 보면은 엎드러지고 곱드러지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알진 않아도 돼. 근데 남녀노소가 뭔지는 알아야 되지. 남산 북악, 남쪽 산과 북쪽 산에 봄이 아닌 오색 도화, 오색 복숭아 꽃이 만바람 같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꽃이 핀 것처럼 막 도망을 갔다는 거야. 승상, 여기서 누구겠어 그러면? 조정인이지. 이때는 승상이 조정인이야. 근데 뒤에 가면 승상이 누가 되는 거야? 이두병이 되는 거지. 조정인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소설을 읽을 때 되게 힘든 이유가 이 표현이 없어. 3인칭 대명사 자체가 없어. 그러면 다 뭘로 해? 직책 호칭어로 그대로 불러.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앞에 말을 받을 때 무조건 직책이 나와. 그러니까 앞에 한번 승상 조정인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승상하면 이 사람인 거야. 승상이 죽고 나서 승상 이두병이 나왔다 그러면 승상하면 계속 이 사람인 거야. 천자 하면은 계속 이 사람인 거고. 이해돼? 그러니까 그 그녀라는 말로 받지 않고 무조건 앞에 나오는 거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고전 소설 같은 것들 이제 수능에서도 갑자기 뚝 튀어나오잖아. 보면은 보통은 이게 중간에서 계속 이제 앞에 누군지가 안 나오면 중간에서 계속 승상이라고 부르면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수능에서 지문 끊어가지고 넣을 때는 제일 앞에 한번 이름을 넣어줘. 원래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그 뒤로 계속 똑같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헷갈리면은 이 사람이 무슨 직책으로 불렸는지 앞에 본 다음에 그거를 고스란히 이어가지고 같은 사람이구나를 확인해야 돼. 만약에 이 사람의 직책이 바뀌면 너희들이 헷갈릴까봐 중간에 뚝 끊는다고 해서 어때? 한 번 또 다시 적어줘. 이승상이 이원수가 돼요. 뭐 이렇게 한번 적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이원수구나 하고서 계속 원수는 하면 이 사람이구나를 알면 돼.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승상이 문제를 모시고 총망이 도망하니 피란하는 사람이 뇌를 덮었대. 산에 넣었어. 뇌성관 일배 모심리를 가자고. 자, 봐봐. 우리가 고전 소설을 읽을 때 관, 티, 산, 재 이런 지명들, 교, 포 대충 지명이라는 거 알면 돼. 관은 뭐야? 관문. 티는 고개, 산은 산, 재, 고개, 교, 다리, 포, 포구 이런 식이야. 이런 거 나오면 잘 모르겠는데 대충 뒤에 가면 저렇게 붙는다. 마포 하면 뭐야? 포구라는 뜻이잖아. 그런 식으로. 저런 거 붙는다 하면 지명이구나. 대충 알아먹으면 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명이겠네? 이런 식으로. 적어줘? 관문, 고개. 이건 산이지. 고개, 다리, 포구. 이런 식으로. 이튿날 또 발행, 출발하다는 거지. 이때 승상이 문제를 모시고 사방으로 두루 달래어 청병, 병사를 청하다 라는 뜻이야. 거기 보면 주석이 없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주석이 없는 거는 이 정도는 알아먹을 수 있겠지 하고 조희용 씨가 주석을 안 단 건데 좀 힘들지. 병사를 청하여 3삭, 3달 만에 남란, 남쪽 오랑캐들의 난에 소멸하고 사직을 안보하 여기 또 사직 나오고 국가를 안보하였으니 문제의 은덕은 천지가고 승상의 충렬, 그 조정인이 조홍의 아버지의 충렬이 충성과 열이 1월 같은 해와 달과 같이 빛난대. 그래서 문제가 조승상을 정평왕, 승상인데 어디까지 올려준 거야? 왕까지 올려주려고 했는데 안 받았어, 조정인이. 왜 그러냐면 왕으로 가면 황제로부터 독립하는 거야, 사실상.
자기 영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정평왕으로 봉했는데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거늘 문제가 마지못해 금자광록대보겸 좌승상을 시키고 그리고 부인 왕씨를 공열부인, 공열부인, 충렬부인 이거는 이제 보통 부인들을 높여줄 때 쓰는 호칭이지. 그게 봉하였대. 1억으로 세월이 흘렀는데 시운, 시대 운수가 불해나요. 오조진의 주구가 팽함 같으니라. 자, 요런 건 보통 해석해서 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자, 거기 보면 뭐라 그래? 새를 다 잡아 없앤 후에 좋은 활이라도 내공 자칭이 치고 교활한 족들을 잡아 없앤 후에도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 이런 거.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지. 토사구팽한 거지. 간신히 시기하여 우승상 이두병이 아까 이제 좌승상이었지 조정이는. 근데 우승상 이두병이 참소를 하여 승상이 미리 음약하여 죽으니 음약이라는 건 음독 약을 음독해서 자살하다라는 뜻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정인이 죽었어. 좌승상 조정인이 죽고 우승상 이두병만 남았네. 그다음부터 나오는 승상은 다 누구야? 이두병인 거지. 문제 애통하여 제문을 지어 조상 이제 그 조문을 지으시고 충렬묘라는 묘를 지어가지고 이제 23년 지금 23년이지 문제. 근데 이 문제 10년 때 조정인이 얼마 뒤에 죽어가지고 그때 충렬묘를 만들어주고 매해 이제 거기에 가는 거지. 조정인을 기리면서 황제가. 자, 화상을 그려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시시 때때로 거동하시니 거기를 가보니 이날 또 거기를 간 거야. 문제 23년에 화상을 알묘하시고 알묘라는 건 원래 높은 사람을 이제 만나 뵙는 건데 이렇게 표현했지. 생각하다 비회 슬픈 생각을 금치 못하시니 자 이제 나왔지. 병보시랑 이관은 이두병의 아들이래. 자 이두병의 아들이 누구야? 이때 당시에 병보시랑인 거지. 분사본의 병보의 뭐야?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부시랑 뭐 예를 들면 이부시랑 병보시랑 이관 그러면 나중에 이시랑 이렇게 나오면 누구인 거야? 이관인 거야. 이두병의 아들이라 시위했다가 임금을 모시는 걸 시위했다라고 그래. 복지주부왈. 자 이제부터 보자.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말하였다 이렇게 현대어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고 고어로 왈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끝내는 경우들이 있어. 두 가지가 다 실려 수능에는. 운 나쁘면 이거 실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짜증이 나는 것들이 나오는데 자 지워도 있지? 네. Y자 앞에 붙는 자들이 되게 많아. 주 알을 주자지 임금한테 하는 거. 고 알릴 고자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노, 대노 보면 뭐야? 판의 노자지. 그 다음에 뭐 있냐? 희, 대희, 즐거워할 희자지. 그 다음에 조할, 고할, 노할, 희할, 점점점. 이제 나오면 적어줄게.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저 글자들이 대충 뭐를 뜻하는지 알아야 정서 표현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앞에다 한자어를 꼭 적어. 정서를 나타내는 한자어를 적고 아래 붙여. 그러면 뭐야? 그러며 말하기를 했은 거지. 그러니까 희는 기뻐하는 거고 노는 희노애락, 애오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겠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자, 그래서 복지라는 건 땅에 엎드리라는 뜻이지. 땅에 엎드려서 아뢰기를 시신, 시중을 드는 신하 중에 어찌 조정인만한 신하가 없사오며 옥면은 뭐야? 옷같은 얼굴이니까 임금의 얼굴을 옥면이라고 하지. 옥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용안이라고 그러기도 하지. 용의 얼굴. 그래서 비회, 슬픔이 가득하시니 신하된 도리로서 어찌 충렬묘라 하시며 충렬묘라고 하면 왕의 자비를 준 거랑 똑같은 임금이랑 동격으로 친 거지. 이후에 거동 마치고 충렬묘를 회파하여지이다. 그러니까 조정인 신하인데 왜 황제가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냥 충렬묘 없애버려라 이거지. 임금이 어찌 그렇게까지 하느냐. 일단 황제가 윤허하지 않다. 윤허라는 건 황제가 허락하다라는 뜻이지. 윤허. 이관을 추구하라 하시고 거기 보면은 이제
추문하여 고차라 허물을 추문한다는 거 죄를 묻는 거지. 종일토록 유거하셔서 석양의 환궁 궁으로 돌아오신 후에 조동상은 부인을 더불어 부인은 여기서 누구겠어? 왕부인. 왕부인이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거 땡겨 와야 되는 거야. 저세개 움직이고 주 아뢰다 윗사람한테 말하다 고 알리다 노 앞에 대자 붙으면 더 크게 한 거지. 더 화내다 노 화내다 희 즐거워하다 이런 것도 있다. 생각난다. 책 질책하다 질책하여 말하기래 책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부인을 더 승품 직급을 더 올려가지고 아까 뭐였어? 공렬부인이었는데 정렬부인으로 또 올려줬대. 그리고 금원을 많이 상으로 하사하셔서 하교 또 하교라는 건 임금이 가르치다라는 뜻이거든. 아래로 명령하시길 말하시길. 내 들으니 조정인 아들이 있다니 그게 뭐야? 조응이지. 인견이라는 거는 뭐야? 임금이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거 인견이라고 그래. 인견하여 짐에 물도지적 슬픔을 덜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왕부인이 일태 7삭 잉태하고 7달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승상이 죽은 거지. 누구야? 조정인. 여기서는 이제 조정인을 뜻하겠지. 이 승상을 여의다 뭐였어? 이별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다 혹은 뭐야? 딸의 시집 보내다 세 가지였죠. 여기서는 죽다라는 의미야. 승상이 죽고 10삭 10달을 채워서 회복 출산을 한 거지. 활달한 기남자, 기이한 남자래. 이름을 조웅. 웅이라고 했다는 건 조웅이란 뜻이 조정인 아들이니까. 부인이 8년 동안 장례를 하고 소복을 벗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웅을 의지하여 세월을 보내더니 이는 이날 황제 충렬모 거종하신다 하심에 더욱 슬퍼하더니 자 환궁으로 돌아오신 후에 명관이 나와 명령을 집행하는 관리란 뜻이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명령을 집행하는 관리인지는 모르겠어도 앞뒤 관련상 명령인 것 같은데 그러면 뭐야? 이제 뭐 명령을 임명한 관리거나 명령을 내린 관리겠구나 대충 이렇게 알아먹어야 되는 거지. 명관이 나와 정렬부인 이제 왕부인이었지. 아까 공렬에서 정렬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호칭이 바뀌는 거야. 가자와 상사하신 가자 거기 보면은 이제 더하의 가자야. 그래가지고 직책을 더하다는 뜻이거든. 상으로 주신 금원을 드리거늘 부인이 황궁하여 계단 아래에 내려 국궁 엎드려서 받자와 자 이런 데서 이제 보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지. 자 원래 받다에다가 객체 높임 하면은 원래 앞 중에 디귿 받침은 이거였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가 붙으면은 이 비읍이 뒤로 가서 순경음 비읍이 돼서 받자바가 됐다가 이제 중세국어 이후에 근대국어로 오면 오나 우 형태의 반모음 형태로 바뀌지. 이건 나중에 고전법 할 때 한번 정리를 해줄 거야. 근데 우리가 고전법을 알면은 고전소설 읽을 때도 좀 수월해. 그러니까 받자와 하면은 뭐야? 받다, 명령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 객체 높임 잡을 붙여서 비읍이 오로 바뀐 받자와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명령을 받다의 객체 높임 형태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금은을 받는 거지. 받자와 놓고 황거를 향하여 국궁사배 엎드려서 4번 절하고 배는 절할 배자지. 그래서 이제 배왈이라는 것도 있지 생각해보니까 절하고 말하기래. 명관을 인도하여 외당 바깥쪽에 있는 건물에 앉히고. 왜 그러냐면 이제 외당 같은 경우에는 여인들이 거하는 거니까 손님은 외당에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황은 임금의 은혜, 황제의 은혜를 치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웅의 인견, 웅의 이제 황제를 배라 하시는 태초를 보시고 거기 이제 그 임금의 명령을 보시고 더욱 못하겠다. 황공이지 바꿔라. 이게 타이핑하다 보니까 간혹 오타가 있어. 황공하여 자 황공하여 웅을 보낼세. 웅의 나이 비록 7세이나
얼굴이 관옷 같고, 관이라는 건 갓에 다는 옷 같은 거지. 여기 보면은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여기 관자놀이 쪽에 옷 달잖아. 갓에다가 그 관옷이야. 읍양, 쥔태, 뭐 이 예절 같은 것들이 어른을 압도하는지라 명관에 따라 옥계하에 다다르니 옥궁하니 상이 보시고 대찬. 찬 뭐야? 칭찬하다. 칭찬하다. 대자는 어차피 크게니까 별 의미 없지. 저게 무슨 자인지 알는데 한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 뭐야 하면 칭찬해서 말하기래 이런 식으로. 충신지자, 충신의 지는 의지, 아들은 충신이요 소인의 아들은 소인이라 내 오늘 내 거동을 보매 흉노의 벗어남이 아니하니 어찌하여 아름답지 않으리요 하고서 황제가 명관이 칭찬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또한 나이가 상이 보시고지. 그러니까 황제가 보고 칭찬하는 거지. 상은 여기서 황제야. 상. 자, 그래가지고 또한 나이가 7세라 짐의 태자. 자기를 또 뭐라고 불렀어? 짐이라고 불렀지. 이러면 이거 황제인 거야. 짐의 태자라는 거는 누구야? 자, 우리 왕의 국가와 황제의 국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황제의 아들은 뭐야? 태자. 태자. 왕의 아들은 세자. 세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해? 동공. 여기도 동공. 왜? 동쪽에 있는 궁궐에 거처한다고 해서 동공이라고 불러. 옛날에는 보통 그 사람이 거하는 장소를 가지고 그 사람의 호칭을 불렀거든.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 신사임당은 사임당, 당자야. 사임당이란 건물에서 거처하는 신치라는 뜻이고 허난설원은 어때? 헌도 집 헌자야. 처마 헌자. 난설원이란 집에 거처하는 허시란 뜻이고 서방이란 뜻도 어때? 책방에서 글 읽는 남편을 서방이라고 부르는 거고 북당이라고 부르면 어때? 북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 부모님이 북당에 계시니까 북당은 부모님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우리 후궁 뒤에 있는 궁궐, 중전 가운데 있는 궁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호칭을 붙일 때 동양에서는 전부 그 사람이 거처하는 자리나 건물을 가지고 붙였어.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태자라고 그랬다가 동궁이라고 그랬다가 작은 대왕, 소대왕이라고 그랬다가 별의별 걸로 다 불리는데 대충 이게 태자구나 알아먹어야 돼. 이해돼? 응. 자, 그래가지고 태자랑 동갑이어서 조홍을 태자랑 붙여주려고 하는 거지. 태자를 인견하여 하교하시되 저 아이는 충신 아모의 아들이라. 아모라는 거는 누구야? 보통은 원래 따옴표 들어가면 현대소설에서는 진짜 한 말만 적잖아. 근데 고전소설은 어떻게 적기도 해? 그냥 앞에 거 받아서 그냥 아무개, 아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무슨 사건이 있으면 이러저러 해서 이러부러 해서 그냥 분명히 이 사람이 말한 건데 그거를 그냥 축약 때려버려. 그럴 때 들어가는 게 아무, 이건 사람 이름, 이건 사건 이렇게 그냥 때려 넣으면 아니 분명히 따옴표 들어갔으면 직접 말한 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축약해서 때려 넣는데 저런 거를 써. 그래서 저것도 대충 알아야 돼. 충신 아무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앞에 누군가의 아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조정인이겠지. 충신이니까. 조정인의 아들이요 너와 동갑이라. 또한 충효를 겸하였으니 타일의 국사를 도마라. 나란 일을 할 때 같이 하라는 거지. 짐이 망파엔 세년이라.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라는 거지. 협정지인을 얻었으니 협정이라는 건 뭐야? 같이 정치를 도울 만한 사람을 얻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요 하시니 태자도 즐거워하더라. 웅이 다시 복지주할 복지 엎드려서 주 아래어 말하기를 하교지하 하교라는 건 가르침을 받다라는 뜻이지. 그 하교 가르침에 극히 황공하오나 소신이 나이가 어리었고 옵도 뭐야? 이거지. 요런 거 객체놓고 어리없고 또 국체 자별하오니 국체라는 거는 뭐야? 임금의 체면을 의미하지. 그러면 자별, 특별하오니 어찌 벼슬 없는 여가라는 건 여영집, 일반 가정집의 아이가 걸레에 거처하오니까. 자, 여기서 이제 특성이 나오지. 조응은 관직이 없는데도 갑자기 원초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이게 직책이 없었어 처음에. 그래서 그냥 아이라고만 나와. 조응은 항상. 다른 주인공들 보면 보통 생원, 진사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지. 국정이 그렇게 미안하다는 건 여기서 되게 체면 차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그냥 미안하다, 쏘리 이런 의미잖아.
근데 옛날에는 미안하다는 되게 차면인상 안 되겠다라는 뜻으로서 곡사가 지중, 나란 일이 중한데 어찌 폐하는 어린아이를 대하오셔 곡사를 의논하오지 어찌 두렵지 아니하십니까? 복원 엎드려 바라기를 폐하는 소신이 물러가. 소신은 뭐야? 자기를 낮추는 거지. 작은 신하. 소자 붙으면 보통 낮추는 거지.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소자 뒤에 붙는 거 한번 보자. 소는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야. 소신, 신하를 낮추는 거지. 소장, 장수를 높이는 거야. 소자, 아들을 낮추는 거야. 다시. 소신, 신하, 소장, 장수, 소자, 아들, 소첩, 아내. 첩이 아닌데도 자기를 소첩이라고 불러. 첩 하니까 첩인가 보다 생각하면 돼. 처가 뭐야? 정실부인이고 첩이 후궁인 거지. 이게 후실인 거지. 정실도 원래 정실, 집이 정집이고 후실 하면 뒤에 있는 집에 사는 사람 이런 뜻이야 원래. 그래서 원래 본 안에 외에 없는 걸 다 첩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아내도 자기를 낮춘다고 해가지고 정실부인도 소첩이라는 표현을 써. 자기를 낮출 때. 그 다음에 뭐 황제 앞에서 자기가 낮출 때는 소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왕이 자기를 낮출 때는 그러니까 소승, 스님이 자기를 낮출 때는 소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앞에 손자를 다 붙이면 되는 거야. 소녀, 딸이 자기를 낮출 때는 소녀 이렇게 불러. 그래서 소자 붙으면 다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야. 그 뒤에 글자만 생각하면 돼. 소신이 나이가 어리었고 또 곡체가 자고 소신이 물러가 입신 몸을 세운 뒤에 다시 현날. 현은 나타나 현대에다 알현하다는 거지. 보통 한자어가 처음 오는 게 있을 때 잘 모르겠지만 앞뒤를 바꿔보면 그 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와이프 보고 맨날 피곤해 그럴 때 곰피 그러거든. 곰피가 피곤이야.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그 고전 소설에 보면은 한자어가 앞뒤가 바꿔서 쓰는 경우들이 꽤 있어. 왜냐면 이게 그대로 쓰면 너무 좀 지루하니까 곰피라고 하면 피곤이야.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겠는 한자어 있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앞뒤 바꿔봐. 그러면 알 수도 있어. 현할 알현 있잖아. 하면 극히 간하다라는 건 뭐야? 그 임금한테 아뢰는 거야. 상이 들으시고 상이 여기서 또 임금 천자지. 비록 어린아이 말이나 사체가 당연한지라 그 도리에 맞아서 다시 보시니 극히 엄숙한지라. 양고라는 건 뭐야? 오래 지나서 말하기를 내 말이 가장 옳은지라 하시고 다시 하교와. 여기서는 하교라고 하니까 또 뭐야? 하교는 임금이 신하한테 원래는 가르침을 내리다라는 뜻이지 가르칠 교자야. 근데 교육하다 이렇게 교자인데 가르침을 내리다.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에게 말할 때는 하교와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제 하교하시기를 너희 나이가 33세가 되거든 품직을 내릴 거지. 그때는 이제 벼슬을 줄 거지. 그때까지 기다려서 국정을 놓으라 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웅이 샤베 내번저라고 하직하고 나와 태자에게도 하직하니 태자가 못내 연연하시더라. 나중에 이제 그 태자를 구해가지고 태자를 이제 이두병이 유배를 보냈는데 태자를 구해가지고 다시 천자의 자리에 앉히거든. 자 이때 또 천자라고 나왔지. 자 봐봐. 아까 앞에는 뭐라고 그래? 문제.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 짐.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천자. 다 같은 사람이야. 알아먹어야 된다. 천자가 조정의 신하라는 뜻이야. 우리 조정은 원래 아침 조자를 쓰거든. 우리 조정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옛날에 임금이 아침에 그 정원에서 이것도 아침 조자에다가 정원 정차잖아. 그러면 아침에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했다 그래서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소위. 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조정의 신하를 조신이라고 그러지. 신하들을 모아 조웅을 칭찬하시고 가라사대 시종드는 신하 중에 이관은 이관 아까 누구였어? 이두병 아들. 근데 그때 어때? 죄를 물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저기 잘렸겠지. 이 병고실은 안 그래서 이시랑이라고 나왔을 텐데 잘려가지고 이관이라고 그냥 이름을 부른 거지 여기에서는. 제식이 다 이관 형제를 두려워하는지라. 왜 이두병의 아들이니까. 우승상 최식이 주왈. 이게 우승상이 최식이 됐네. 자 아까 봐봐. 보통은 우리가 어디가 미야? 직책에서
0이죠? 좌이죠? 우이정이지. 자, 그럼 좌승상이 아까 누구였어? 조정. 조정인이었는데 죽었고, 우승상이 이두병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승상이 최식이 됐네?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갔겠어? 좌승상으로 갔겠지. 이해돼? 응. 괜찮아? 응, 수지지? 우승상 채식이 주 아래로 말하기를 폐하 충렬묘 거동시에 추구하여 계시기로 파고에 있나이다. 어때? 파직되었다는 거야. 평생 깨달으시고 치몽양보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말하기를 내가 잠시 경솔하여서 아직 용서하라 라고 하고 이두병의 아들이 오형제인데 벼슬이 다 일품의 거항으로 만주대신이다 형세를 두려워하며 일품이라는 거는 뭐야? 가장 높은 관직이지. 사실 일품의 거에 따라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보면은 3품이야, 아니 2품이야. 이게 3품이야. 내게는 2품. 이게 1품이야. 좀 과장됐지? 말이 안 되지. 아니, 직책이 없는데 어떻게 5명을 다 1품을 줘? 말도 안 되잖아. 우리 정천에 올라갔던 관찰사, 강원도 도지사 그게 2품이거든. 판서, 시랑 이게 다 2품인데 7공무원을 다 줬대. 어쨌거나 그렇대. 1품의 거항으로 다 1품으로 높여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건 이두병 아들들도 다 1품이고 옛날 황제 조홍을 사랑하심을 보고 이관이 크게 이두병 아들이 크게 근심하여 의논하여 조홍의 벼슬하면 그 부의 원수 조정인의 원수를 생각하리니 어찌 근심하지 않으리요. 왜 그래? 이두병 때문에 이제 자살했잖아. 똥 마시고 미리 없앰을 마땅하되 벼슬을 안 한 아이를 어찌 죄하게 하리요. 벼슬은 해야 뭔가 죄를 씌워가지고 얘 벼슬하다가 죄 지었어요 하고 뭐 유배를 보내든 죽이든 할 텐데 그래서 모두 개교를 의논하되 이때 옹이 집에 돌아와 부인께 배우니 부인이 즐겨 문왈 뭐야 물어 말하기. 황상을 배웠느냐? 황상 누구야? 황제지. 옹이 대답하기를 입시하옵거니 입시는 황제 앞에 나아간 거지. 대면 얼굴을 배웠나이다. 황상을 대면하니 두렵지 않느냐 하며 응당 묻잡는 묻다에다가 잡을 붙인 이유가 뭐야?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붙잡다라고 한 거지. 말씀이 있을 것이니 어찌 대답했느냐? 옹이 여쭈오되 문답은 이리이리 봐봐. 여기서도 이리저리 이리이리 문답을 어떻게 하였다라는 걸 직접 말하지 않고 그냥 앞에 말에 그냥 축약 때려버리지. 이리이리 하던 말씀과 나이 13세가 되면 품직을 내리라 하던 말씀을 세자 사랑하던 말씀 낱낱이 구하니 부인이 일희일비 하나 한쪽으로는 희 즐거워하고 한쪽으로는 비 슬퍼하며 말하기를 황상의 넓으신 덕택이 여천 카네과 같고 여해 바다와 같고 같은 여자니까 하여 갖기를 의논하지 못하려니와 만일 내가 벼슬하면은 응당 잡힐 것이니 무슨 뜻이야? 분명히 이두병이 죄를 씌워가지고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니 어찌하려는다? 자, 는다. 고어 중에 원래 뭐뭐 는다, 니은다는 현재형 어미가 쓰는데 이게 의문문이야. 어떨 때 써? 2인칭 의문문. 너한테 물을 때 는다 형태를 쓰는 경우 고어들이 있어. 뭐뭐 하려는다 하면 여기 무슨 뜻이야 하지만 그냥 의문문이구나 생각하면 돼. 는다, 니은다. 자, 웅이 말하기를 웅이 왈 모치는 염려치 마소서 사람의 사생 죽고 사는 것은 재천 하늘에 달려 있다고 영욕 욕심은 재수 문명의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라 영욕 잘 되고 뭔가 이제 잘 욕된 거는 재수 소 운수에 달려 있으니 어찌 염려하오며 운명론적인 생관이 나타나지. 또 남의 자식이 되어 불공대천지수 무슨 뜻이야? 불구대천 원수랑 똑같은 거지. 불공 공유할 수 없어. 하늘을 공유할 수 없는 원수란 뜻이지. 하늘 아래 같이 있을 수 없는. 목전에 두고 그저 있사오니. 자, 그래서 부수를 갖자오면 부수 아버지의 원수란 뜻이지. 무슨 모책을 얻어야 할 것 같사오니 공만 이제 엎드려 바라옵기는 모치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설사. 자, 이런 표현도 되게 많이 나온다. 자, 봐봐. 파라는 건 끝나는 거지. 설 말한 후에 언 말한 후에 설파 언파라는 표현을 끝난 후에 이런 표현들 쓰지. 말이 끝난 후에 설파 언파 같은 뜻이야.
그 정상이 참혹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지. 읽을만해? 아니야?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 뭐라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그냥 내용을 대충 다 배워. 아니면 근데 이게 사실 너희 때는 국어가 좀 더 강화되거든? 네? 뭐가 궁금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니네가 독서가 어렵게 못 내잖아. 그러니까 문학을 어렵게 내려면 뭘 내야 돼? 고전문법하고 고전문학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한동안 정말 현대어로 다 번역해서 나오다가 요새 다시 고어로 바뀌었거든? 제가? 그래서 이게 힘들긴 한데 자꾸 읽어봐야 돼. 자, 한번 보자. 야, 이거 이해는 된다 손. 전혀 모르겠다 손. 이해가 전혀 모르겠다. 전혀까지는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전 정도? 전혀 중에 전 정도? 그 주석 보면서 최대한 읽어봐. 좀 힘들더라. 그러니까 교홍전을 읽을 수 있으면 웬만한 분담 소설은 다 읽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유튜브에 치면 약간 내용 요약되어 있는 뭐 전래동화 같은 거 없어요? 아니 근데 그거 읽으면 소용이 없는 게 대충 그거만 보면 내용 다 되죠. 알면 되는 그니까요. 아니, 근데 봐봐. 뭐라 아니 봐봐 내용을 대충 안다고 쳐. 톡 잘라보자. 아무데나 한번 봐봐. 야 137페이지 137페이지 봐봐. 아니 어떡해요 저 진짜. 자 137페이지 그냥 뚝 잘랐어. 자 하고 언파 말씀 끝내는 후에 정창 출마 창을 들고 말을 달려서 진 밖에 내달아 외쳐 와해 적장은 빨리 나와 나의 날래 칼을 받으라 하니 웅이 즉시 말에 올라 칼을 들고 적전하니 아니 이거를 잘라서 알아먹을 수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내용을 알면 대충 내용은 알겠지. 근데 우리가 대충 내용 알고 문제 풀게끔 나오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게 대충 이게 솔직히 이 끝까지 있잖아. 그럼 반복되는 내용은 대충 알아먹어. 왜 그러냐면 자꾸 반복되니까 이거 주석 찾기 힘들거든.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이 뜻이었지 하고 대충 앞뒤 관계로 알아먹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익숙해져서 다른 소설이 나와도 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홍전이 되게 길고 힘든데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꼼꼼히 한번 읽어보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고전소설 나왔을 땐 좀 더 쉬울 거야. 이게 첫 실어주는 고전소설이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좀 분담소설 보편적인 걸 넣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긴데요? 너무 길지. 읽으면 하루도 못 지나갈 것 같은데요. 야 근데 이거 다음 주에 또 옥소선 들어가. 고전소설 옥소선. 그리고 만세적 100페이지짜리 하나 또 들어가고. 나도 죽을 것 같아. 생각을 해봐. 너는 읽으면 되지만 난 이거 계속 타이핑하고 있다고. 죽을 것 같아.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 이거를 20권 안에, 20주 안에 끝내지 않으면 너네 6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이거 다 못 보고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만약에 니네가 본 거에서 나오면 상관없는데 안 본 거에서 나오면 어떡할래? 근데 6월은 어차피 성적에는 안 들어갔는데 니네가 그거 가지고 뭐를 정해? 대학을 어떻게 쓸지를 정하잖아. 6월, 9월이 그래서 중요하잖아. 그러면 6월, 9월에서 내가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시험을 봐야 어떻게 되는 거야? 판단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운 나쁘게 내가 다 공부했는데 하나 빼먹었는데 거기서 나왔네?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은 느낌상 어때? 좀 더 잘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향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6월 전에 수능 특강 진도를 다 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 주에 이렇게 하나씩 나가야 돼. 자, 다시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은 한 주에 그러니까 고전 소설 하나, 현대 소설 하나 그리고 극수필 하나가 들어가야 6월까지 끝나 매주. 근데 사실은 오늘 길어가지고 그 조문전 하나만 때려놓은 거야. 만세점 뺐잖아 현대 소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봐봐. 내가 만약에 전문을 읽기 힘들다 그러면은 고어라도 익숙하게 만들어라. 뭘 읽어? 고어 옛날 말. 사실 옛날만 익숙하면 현대소설처럼 쑥 읽고 풀면 되는데 사실 풀더라도 이게 잘 헷갈리지.
옛날 말이 밑에 조그맣게 써있는 글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해석. 그 해석 말씀. 그거 알아야 돼. 완전히 다 알진 못하더라도 대충 이런 뜻이구나 알아먹어야지. 그럼 해석만이라도 다 읽으라는 말씀이에요? 가능하면 소설을 다 읽으라는 아니 거지. 그냥 다 읽으라. 아니 해석을 다 읽으면 소설 다 읽는 거랑 별로 차이 없어. 지금 주석이 얼마나 많이 달려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7시 넘었네. 자, 20분까지만 먹고 와. 여기까지 하자.